자, 그러면 진평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진평왕 때 이제 그 제도 정비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 인제 제도 정비 내용을 보면 요것도 인제 한국사 통론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은 인제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기술된 반면에 요 시민한국사를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어떤 왕이 기수 있으면 이렇게 좀 관련된 왕들의 업적들 쭉 서술한 식으로 인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보면 진평왕 때 관리를 인사를 받는 위하부와 그래서 선박 건조와 관리를 맡는 선부, 그리고 품주에서 분할된 조부, 그다음에 수레 등의 수단을 관리하는 승부, 의례와 외교를 맡는 육부, 그다음 외국 사신들을 맡는 영객부와 왕실 재산과 운영을 담당한 내성 등 많은 관청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보통 인제 나중에 있지만 그 신라도 내조가 있고 외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조와 외조인데 외조는 국가 업무를 맡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보통 이제 14부죠. 원래는 삼성 6부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병영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14부고 요중에 이제 내조는 내성과 관련된 거야. 내성은 황실의 그러니까 왕실의 업무를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내조인데 이 내조도 인제 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조와 외조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인제 한국 통론 관련 부분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진평왕 때는 왕조 의식이 한껏 높아졌다. 그래서 인제 요때 인제 뭐냐면 성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어 성골, 그다음에 뭐 진골 이렇게 있는데 이 성골과 진골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가지고는 아직도 학계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 뭐 4 세기 때부터 형성돼 가지고 뭐 6 세기 때 완비됐다는 설도 있고 그런 건데 여러 설이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성골과 진골이라는 말 자체가 삼국 유사에나 삼국사기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몇 줄밖에 안 나오는 거를 학자들이 인제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서 막 그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서양선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자, 하여튼 요 시기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교과서에 있어요. 예. 요거 인제 설명을 좀 하면서 왕통을 한번 설명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아까 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지증왕이 있죠. 지증왕이 있고 인제 버품왕인데 버품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조카였던 입종 갈무왕의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진흥왕은 그 첫째 아들이었던 동률에게 태자를 세웠는데 이 동률이 일찍 죽었어. 예. 그래 갖고 이제 하왕세계에 보면 인제 그 진흥왕의 후처를 어 이렇게 논한하려고 하다가 걔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 없고 하여튼 태자로서 이게 죽다가 인제 왕위가 인제 진지왕 아까 인제 얘기한 사륜계통으로 인제 넘어가죠. 그래서 진지왕이 있는데 이 진지왕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춘이 있고 그 무여왕이 인제인데 무여왕은 인제 그 진지왕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손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인제 진주왕이 쫓겨나면서 이 동률계통이 왕위가 됐는데 그 왕이 인제 진평왕이죠, 지금 설명한. 근데 진평왕 입장일 때는 여기 보면 진지왕 계통의 인제 왕통도 있잖아요.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률 계통을 성골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 계통을 다 진골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대표적인 학설이에요. 그래서 동률계가 사륜계에 비해서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골을 지칭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짜라고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왕족, 석가모니의 어떤 그 왕족이다. 크스타테오 계통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었다. 진종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평왕이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진지왕과 좀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음 성골이라는 개념을 창시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진종설하고 연결돼 있다. 진종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진종설 바탕으로 성골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내세워서 왕위 계승의 전제 조건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종설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이제 석가모니의 이제 그 뭐냐면 "석가모니와 같이 크샤트리아 일족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없었죠. 결국에는 무리하게 했지만 성덕여왕이 인제 자리를 옮겼고 그다음 계승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성덕여왕이 또 인제 뭐냐면 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국외계통에서 왕위가 계승되는 거지 모계계통에서 왕위가 계승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아 있지만 비록 그가 아들이 있었더라도 요쪽 계통이 안 돼. 모계니까. 예. 그래 가지고 여기는 부계니까 가능했던 거죠. 결국에는 인제 국반의 아들 국반의 딸이죠. 딸인 진덕여왕이 뭐냐면 왕위가 됐던 거죠. 예. 그때 이제 무려왕이 인제 진덕여왕을 이제 할 때 김춘추가 도와줬던 거고 그때 김춘추는 이제 아웃사이더잖아. 쫓겨나 그 계통이니까. 그때 이제 김유신과 이제 새롭게 이제 아웃사이더였던 그쪽 신흥 무인세였던 김유신과 결합이 돼 가지고 이 진덕여왕을 보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귀족 연립 정치가 해 행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통이 무려왕 계통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설이에요. 그래서 성골과 진골을 내세울 때 이 진종선을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 그 진평왕이 동률계보다 사륜계가 더 어 우위에 그러니까 동률계가 사륜계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진종선을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성종이 만들어졌다. 그 선종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성골만이 인제 성종이 아니다.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1 순위로 이렇게 정해 놨다, 왕위 계승 순위를. 그래서 인제 요런 설도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설이고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설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인제 그 모계와 양 부모야 그 모계와 부계 등 한쪽은 뭐냐면 그 한쪽만 박석김이면 뭐 진골이고 양쪽 끼리 박석김이면 뭐 성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 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한번 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래서 인제 교과서 관점은 동률계가 사륜계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걸 내세워서 성골을 칭했다는 것이 이 당시 교과서 견해인데 이것도 한참 됐어요. 이게 국정교과서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요즘에는 성골 진골이 어떻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동률계였던 진평왕이 이제 왕이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다른 왕족과 내세워서 진종서를 강조한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성골이라는 의식이 나타났다는 게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평왕 때도 왕족의식이 진평왕 때는 왕족의식도 한껏 높아졌다. 진평왕은 신라 왕실 인도 카발리 왕국을 빗대어 석가족이라고 인제 하고 그래서 자기를 크샤트리아 가문의 인제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비, 남자 형제 이름도 다 석가의 부모와 숙부의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진평왕도 직계혈종을 한정한 성골이라고 표방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진종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진흥왕 때 대대적인 영토를 확장한 결과 진평왕에 들어와서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대대적인 반격에 부닥쳤다. 예 신라는 총력적으로 이들을 막아내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죠. 마치 중국은 남북조의 긴 분열기를 끝나고 수당의 통일 제국에 등장해 고구려를 압박했고 신라는 이를 이용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에 대비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진평왕이 인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진평왕이 인제 뭘 보냈냐면 원광 박사에게 걸사포를 인제 뭐냐면 보냈어요. 예 수나라에 보냈죠. 이게 전달되지 지금 걸사포를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걸사포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내용은 뭐 그 당시 고구려를 쳐 달라 뭐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딸이었던 이제 성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있죠. 예. 요번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성덕여왕이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비단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김유신 진압을 하고. 예. 요래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제 성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들어서는 그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는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 진화 순수비죠. 그래서 이제 수술인데 이게 4 개의 이제 순수비를 얘기하잖아요. 창년비, 당형 적성비,
북한산비, 마오정비, 항초능비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순수비는 아니지만 여기 순수비가 아닌데 이거는 창녕비, 북한산비, 창녕비, 항초능비, 마오정비인데 여기 순수비는 아니지만 당향적성비도 있죠. 당향적성비. 그래서 이제 당향적성비에 보면 당향 지역을 점령했던 이제 가정에서 신라를 합치한 현지인들과 후손을 배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 당향적성비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비석 정리할 때 좀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진흥왕 순수비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어디 있어? 예. 여기 있네. 조심히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예전에 한번 진흥왕 순수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당향 적성비도 이제 같이 나왔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와 당향 적성비의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일단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어떤 비문이냐면 당향 적성비예요. 이게 551년에 만들어졌어. 당향 적성비.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뭐냐면 북한산비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북한산비.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555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568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뭐 예전 나온 기출 문제 보니까 요게 기출 초점 맞춰 갖고 이제 문제 낸 것 같아요. 555년 선에. 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창녕비죠. 창녕비가 여기 있죠. 빗벌가를 하고 나서 만든 게 창녕비고 그다음에 이제 가와 나는 동시대에 함경북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마오정비하고 항촌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당형적성비, 그다음 북한산비, 그다음에 창녕비, 그다음에 마오정비와 항초정비 이런 순서도 했다. 이건 성립 순서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만 보겠습니다. 자, 진흥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영토를 확보했고요. 진흥왕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순수를 냈죠. 그러니까 순수나 순수비나 그 순수비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나름대로 신라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복 지역에 여러 개의 비문을 세웠다. 그중에 마오령비나 항초령비, 북한산비, 창녕비는 4개의 비문이 발견되었다. 이게 순수비 얘기죠. 자, 마오령비와 항초령비는 함경북도 일대에 비료로주를 설치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세운 비문이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성정을 충성한 부분과 변경 지역을 순수하고 그다음 백성들에게 훈시한 내용, 신하의 그 간직과 이름을 기술했다. 예, 신라인데 신라. 자, 또한 고구려가 6세기 때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싼 귀족간의 내분과 대립이 일어났고 대의조 북쪽으로 돌고세력이 침입해왔고 남쪽 나제 동맹군이 쳐들어왔다. 자, 위기심에 느낀 고구려는 대내적인 분쟁을 수습하고 귀족 연립체제를 이제 취하면서 신라와 미약을 맺고 남쪽의 명령을 동원해서 돌고래 침입을 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미작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항초령비와 마오령비예요.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을 맹세하면서 하해를 요청하는 사실을 통해서 보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웃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일단 위치를 보세요. 여기. 예. 여기가 이제 세워졌는데 요 내용에 이웃나라는 뭐예요? 백제겠어요? 아니죠. 자, 여기 고구려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뭐냐 하해를 요청했다는 거야. 사실은 신을 맹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뭐냐면 미작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기록에는 없지만 이런 비문을 볼 때 이런 미약을 해 갖고 떼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진흥왕은 7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모인 지소태후가 섭정 기간에서 그 선대 법황 연원이 건원을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그 최태성 선생님이 나오면서 이 지소태후가 최초의 뭐냐면 수험 청정을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건 좀 팩트가 틀린 것 같아. 지소태후가 아니고 예전에 이미 태조왕 때 태조왕도 어릴 때 인제 즉위했잖아요. 그 부효태후가 있죠. 부효태후가 최초의 섭정이었는데 뭐 하여튼 자, 그러나 친정 후에 계곡이라는 연어를 사용했고 그 후에 태창, 홍제라는 연어도 사용됐다. 그래서 태창 1년 568년에 진흥왕은 연어를 다시 계곡에서 그 크게 번창하다 의미인 태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룬 영토 확장과 그 신라의 번영을 자축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 마오령비에 이 태창이라는 연어가 이제 기록돼 있어요. 예. 자, 항초등비는 568년에 마오령비에 세워진 같은 해에 세워졌는데 이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조선후기 때 진흥왕 순수비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죠. 다만 이제 비석들만 있고 이게 뭐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석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진흥왕 때 만든 순수비라는 내용을 몰랐는데 최초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내용이 알려진 거는 항초렴이에요. 네. 그래서 인제 19 세기 때 김정희가 그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고 김정희는 금속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 두세요. 이게 이제 19 세기 때에 고중학을 바탕으로 한 이제 책이죠. 그러니까 금속문 같은 건 이제 그 연구했던 비석도 연구해 갖고 적어 놓은 건데 항초령비와 북한산비를 인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산비는 잘 알려져 있죠. 북한산비는 김정희가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걸 뭐냐면 그걸 발견했다. 이 진원 순수비라는 걸 사실 알아냈다."고 이제 낙서를 냈잖아요. 예. 참고로 이 북한산비는 지금 북한산비에 없고 북한산에 없죠. 지금은 저기 국립 그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은 지표선만 있죠. 요게 북한산비가 있었다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인제 북한산비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진흥왕이 북한산 일대를 인제 순수하고 나서 세운 기념비인데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처음에 그것이 진흥왕 순수를 알아낸 사람은 19 세기 초 김정희다. 그러니까 북한산비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처음 그 진흥왕 순수비라고 알아낸 사람은 김정희라는 사람이야. 김정희는 몇 차례 답사 끝에 진흥왕 순수라고 규명하고 판독한 사실을 밑에 적어 놨다. 근데 오늘날만 하면 문화재의 그 훼손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 기록을 이 금속 가학록이라는 책에 적어 놨어요. 자 지금 북한산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원래 북한산비 자리에는 지표선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산비가 555 년에 세워졌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근데 7차 개정 교과서에는 이제 568년 선이 있고 또 뭐 561 년에서 568 년에 세워졌던 설도 있고 여러 개 있어. 어.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555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단양적성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단양적성비는 진흥왕 때 세워졌지만 진흥왕 순수비는 아니죠. 그래서 인제 이것도 뭐 여러 설도 있는데 대충 551 년에 신라 한강 상류 지역에 이제 확보하고 예전에 고구려 영토였던 적성 오늘날 당양군에 세웠던 그 비문이었고 이 당양적성비는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가 아니다. 이사부 등 그곳에 공격한 신라 장군들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었던 야이차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비문인데 오늘날 말하면 야이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7-8 정도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영토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다 붙었다 저기에다 붙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 이사부는 등 그곳을 공격한 신라 장군들이 자신들 도와준 적성상 야이차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문이다. 자 진흥왕의 왕교 부분과 지방간에서 은전을 줬다는 별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흥왕이 이제 단독 하교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단독 하교를. 예. 예전에는 버프왕 때까지는 공동 하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진흥왕의 단독 하교 부분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문에는 이사부, 비차부, 김문혁 등 진흥왕 12년 고구려부터 열군을 탈취하는 데 활약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김문혁이라는 사람이죠. 김문혁.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그리고 고구려 전사법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구려 전사법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신라 비문에다가. 그래서 이게 인제 개별 경영이냐 그다음에 집단 경영이냐 가지고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있고 자 고구려 전사법 내용이 있어 고구려 토지 제도와 경영 방식에 큰 시사점을 두고 있다. 자 당양적성비는 신라의 영토 확장 정책의 개시를 상징하는 전초기지 확보와 복속민에 대한 해유책, 당시의 간직명과 율령 정비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흥왕 때 세워진 비문 중에 제일 먼저 세워졌다. 예. 그다음에 창량비 관련된 내용인데 창량비는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이제 대가와 관련된 걸로 알려지는데 대가는 아니고 그 당시 빗벌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빗벌가를 이제 신라 영토에 편입한 후 진흥왕이 이곳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나서 기념으로 세운 비문이다. 자,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순수 역시 연시 순수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사적, 그다음에 수가, 인물의 인제 그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인물 연기에는 속부나 인명, 직관, 지인데 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인제 간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죠. 표기하여
삼국시대 신라 비문의 통식을 따르고 있다. 통례적인 어 뭐냐면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있죠. 신라 영토 확장에 도움을 준 현지인에 대한 포상 내용을 생린비가 아니라 적성 지역의 이제 야이차에게 준 당장 적성비다. 이거는 이제 그 지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당향적성비, 창량비,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항초형비 뭐 이런 내용들 인제 좀 봤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뭐 가야까지 이제 좀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가야까지 보자 그냥. 예. 자, 가야를 이제 좀 볼게요. 가야들. 가야들. 자, 그 가야 볼게요. 이 한국사 통론이 예전 책이기 때문에 좀 가야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이거는 인제 시민한국사나 그다음에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할게요. 자, 가야는 인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했던 국가들이죠. 그 오늘날 경상남도 일대 그 일대에 인제 있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인제 예전에 인제 번안이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진안이나 마안 같은 경우에는 백제나 신라가 등장해서 이제 중앙 집권화 된 반면에 가야는 좀 늦었죠. 이게. 늦은 게 아니라 안 됐죠, 중앙 집권 국가가. 그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서로 비등한 세력들이 우열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통합 노력도 부족했고, 또 신라 백제 압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야가 뭐냐면 '통합을 못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야의 변천 과정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거든요, 표로.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야? 제가 내년에 또 인제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그 강독식 강의가 아니라 인제 여기 교재를 만들어 갖고 할 텐데, 예전에는 이제 제 교재가 아니라 경기도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 저하고 좀 다른 게 그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강의 맥락이 좀 끊기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예전 강의 이제 교재 기본 강의 교재 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문제도 좀 집어넣어서 편집을 다시 해 갖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올해 뭐 다 합격하시겠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강의 들으실 분들은 이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가야의 정치적 변화를 대략 한번 설명을 해 보면요. 자, 3 세기 초중반 때 금강국이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때 인제 이에 반발해서 포상팔국이 난이 났다고 하는데, 요 관계가 이제 삼국사기에 기본을 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약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4 세기 때도 보고 있죠, 요게. 왜냐면 그때 인제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하면서 낙랑, 대방, 가야외 에서 백제 가야 외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통상로가. 그 과정에서 인제 일어난 것이 포상팔국이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이걸 반발해 갖고 옆에 인제 8 개국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인제 신라가 이제 도움을 줬죠.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왔어. 예.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솔직히 같이 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정기가야 연맹이 형성됐고, 근데 이제 그게 계열이 또 바뀐 게 뭐냐면 400 년이죠. 고구려 군대가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금강가야 세력들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시차를 두고 그 뭐냐면 여기 그 5 세기 후반 때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영맹이 인제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러다가 이제 6 세기 들어와서 이제 백제와 신라 간의 침략으로 세력이 약화되다가, 그 당시 신라가 금강가야와 대가야를 차례로 먹죠. 버프왕 때 그 금강가야, 그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를 이렇게 먹게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있는데, 요 시기 때 이제 좀 알려지지 않는 가야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라가야가 있어, 알라가야. 이 알라가야가 약간 이제 이 후반기 때 좀 주도권을 장악했거든요. 하만에 있는 가야예요.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 가야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야 중에 육가야설이 있어요. 예전에 육가야설이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육가야설은 이거는 실제 뭐 그 있었던 그 가야가 아니고 6 개밖에 없었다는 가야서 있잖아요. 그런 그 육가야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나중에
그 신라 말기에서 고조 초기까지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후삼국 시대 때 그 당시 인제 그 뭐냐면 가야 출신들이 자신들 무슨 가야에서 육가야라고 이제 지칭하는 가정에서 그것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제 고조가 그걸 이제 수용했다고 인제 설이 있는데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가야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한 40 개국, 50 개국 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여기 통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낙동강 하류 지역인 변환 시기국이 있어 진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이뤘으니 이것이 바로 가야 제국이다. 자, 여기에서 진앙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진앙이라는 의미가 진국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 진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 이 진앙이 나중에 인제 목지국이 인제 계승하죠. 목지국이 인제 수장을 진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지국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요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독립된 정치 세력이 있었으니 이를 바라 가야 제국이다. 자, 그 소국들은 연맹 관계에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김해 지역의 구야국, 이 구야국을 금강가야라고 하죠. 금강가야. 근데 주의할 것은 금강가야는 그 당시에 불렸던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금강경이라는 지명은 후대 통일신라 시대 때 오소경이 만들어질 때 인제 그 김해 지역에 설치됐던 이제 간청이고 그걸 타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금강가야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는 구야국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표기는 아니죠. 모르죠. 정확한 표기는 모르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라를 어떻게 불렸는지를 잘 몰라. 다 음차해서 적었기 때문에. 또 어쩐 책에서는 뭐 그하고 다른 나라식으로 금강국가 금강가요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설도 있어요. 책도 있고. 근데 인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금강가요로 인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뒤에 이제 수도를 시작하는 본가로 발전했다. 예. 그래서 본가야는 김해의 이제 조개 무리에 어 발굴해서 인제 볼 수 있듯이 우수한 철기 문화와 벼농사 위주로 하면서 주위의 소국들보다 발달한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가야 연맹의 맹주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철기 문화는 맞아요. 철기 문화는. 예. 금강이라는 그 자체가 김해라는 자체가 그 금강가를 바탕으로 바탕이 됐던 김해 지역 있잖아요. 김해라는 것이 이제 이게 금자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의 바다라는 뜻이라는 의미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데 벼농사가 발달됐던 건 아직 이건 좀 학계에서 지금 부정하고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해평화가 없어요. 김해평화가 없고 그 당시에 김해평은 나중에 생긴 거고 충청평화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거고 그 당시에는 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게 학계 통론이야. 요즘에 벼농사 뭐 농사가 발달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아마 뒤에 이제 대가는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강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이제 4 세기 말부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상팔국의 난이 이제 빠졌죠. 그래서 포상팔구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뭐 그 전후로 해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가야 연맹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4 세기 말부터 5 세기 초에 가야 연맹 내부에 세력 관계 변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400 년에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이 남부 지역의 처도와 백제 가야 지방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또 신라의 납동강 동부 지역의 가야 소국들이 병합했기 때문이다. 자, 가야는 지금까지 육가야 연맹으로 알려졌지만 근래에 연구하면 육가야 연맹은 이제 그 잘못된 걸로 알죠. 남할 선 여 여초 지역에 그 후상국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 근래 연구에 하면 초기에 12개 소국이었지만 그 가운데 낙동강 동부의 가야 소국이 멸망 후에 후기에 납동강 서안에 13개 소국으로 나타났다 하는데 요것도 하나 설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가야가 발견되고 있어. 예. 그래서 뭐 육가야가 뭐냐 애울 필요는 없겠죠. 이건 이미 한물간 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그 맹주도 본가야에서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인제 뭐냐면 바뀌었다. 대가야의 위치가 인제 여기 정도 되죠. 여기 고령이 어디야? 요 정도 대가야인데 대가야는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 관련된 내용을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가야연맹은 납동강아지의 비옥한 평화에서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고 또 북쪽의 한 군영과 그 남쪽의 외 이웃의 한 사회와 교육할 수 있는 유리한 경제적 조건으로 사회 발전이 이뤘으나 벼농사 부분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자, 반면 이웃 세력의 압력으로 정치적 부담을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가야에서는 일찍부터 백제와 외의 세력의 압력을 가했고 특히 400년에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침입해 왜군을 추격하면서 가야까지 침범한 어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인제 그 강개토 대왕비에 나와요. 네. 그래 갖고 이제 금강가야 종발성을 이제 공격했다. 임나가야를 공격했다인데 그때 임나가야는 금강가야를 의미하죠. 자, 이런 정치적 분란이 가야로 하여금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연맹 형태로 머물게 한 요인이 되어 가야혁명은 결국에 새로운 비약한 신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고구려의 침입, 가야와 백제의 압력 등등 때문에 중앙 권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자, 즉 봉가야가 신라 버프왕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고 대가야마저도 신라 진흥학에 정복되면서 가야혁명은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너무 간략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대가야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교과서 관련된 내용도 좀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일단 대가 인제 보면 제 제가 대가를 정리를 했는데 대가에 보면 그들만의 또 뭐냐면 건국 설화가 있어요. 이게 신증 동국 여지슬람에 있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내용 구전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제 그 삼국 유사에 보면 가락국기가 있죠. 이 가락국기에 보면 구지가 관련된 설화는 이건 금강가야와 관련된 그 설화고요. 요 그 신증 동국 여지슬람에 쓸려 있는 그 가야 설화는 대가야와 관련된 설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대가야는 인제 이지 아심왕 때부터 인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솔진까지 인제 쭉 내려왔는데 최치원이 지은 이정스님의 전기에 의하면 가야샤 산신 정경모주와 천신이었던 이비가지가 이제 강음해서 내질주의와 내질청해를 낳는데 내질주의인이 인제 뭐냐 대가의 인제 주 그 왕이 됐던 이지 아심왕이고요. 그다음에 내질청해가 수용왕의 별칭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많이 생략돼 있지만 정경모주가 인제 알을 낳고 2 개의 알을 낳는데 내질주의가 태어난 알이 예쁘고 내질청해가 태어난 알이 좀 못생겼다 그래요. 지금도 좀 외모 많이 따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내질청의 알을 갖다 버렸어. 그래서 이 버린 알에서 태어난 얘가 뭐냐 수조왕이고 그 자기가 이제 애지중지한 그 알에서 태어난 얘가 이진아시왕이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수조왕의 그 금강가야보다 대가가 우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그 건국 시작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요 내질주의 관련된 내용만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면서 5 세기 후반에 내지청에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금강가야를. 그래서 요런 그 뭐냐면 서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서사가 인제 많이 유포됐던 시점은 대가야가 인제 뭐냐 주도권을 장악했던 5 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지가 바탕으로 한 금강가야 서사 내용은 이 가락국기 내용이죠. 그 내용은 5 세기 전에 그 정기가야 연맹 때 만들어진 서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락국기 같은 경우는 삼국 유사에 적혀 있는데 가락국기 자체가 인제 뭐냐면 금강가야 출신들이 만든 서사이기 때문에 이 금강가야 중심으로 이렇게 뭐냐면 입장해서 쓴 거예요, 이 가락국기 자체가. 예. 그래서 인제 그걸 받아들인 삼국 유사도 그렇게 인제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대가를 선장하면서 이 섬진강에 진출을 인제 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보면 여기가 이제 대가야잖아요. 대가야가 인제 여기에 낙동강 루트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섬진강 쪽에 이렇게 루트가 있어. 이렇게. 요쪽 루트를 인제 이용을 했다 보시면 되는데 해로 나가기 위해서. 왜냐 대가야가 내륙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인제 뭐냐면 그 잠깐만요. 이때 인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백제가 원래 요 지역을 장악했는데 힘을 잃었잖아. 그래서 이 지역을 백제가 장악한 지역을 뺏어서 자기가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원과 하동 지역을 통해서 외부로 나갔죠. 예, 낙동강을 통해 해외과 교류했던 대가야는 신라가 낙동강 부근까지 접근해 오자 해외 교류 통로 확보 차원에서 섬진강을 진출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제가 실이 약한 걸 틈타서 남원과 하동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걸 유물로 알 수 있는 것이 5 세기 초반에 대가야 유물과 어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발견돼요. 대가야 톡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백제군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봉수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루트를 이용해 갖고 그 중국의 사신도 파견하거든요. 이게 남제서에 나와요. 남제서 보면 479년 가락광 하지가, 자, 이 하지는 이제 중국 기록에 보면 유일한 가야인인데 이 우리나라 기록에 없죠. 이 가락광은 아마 인제 대가야를 얘기한 거죠. 자, 하지가 "제나라부터 작품을 받았다. 책봉을 받았다." 그 내용이 있어. 그럼 어떻게 책봉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인제 뭐냐면 요런 섬진강 루트를 이용해 갖고 인제 그런 남제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때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무역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백제가 이제 서 세력을 정비하고 나서 무령왕 때 대가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남원과 하당 지역을 장악을, 이게 일본서기에 나와요. 그래서 선진강 루트를 상실한 대가가 세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다시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하죠, 6 세기 초반에. 그래서 그 당시 인해왕하고 버프왕 간의 결혼 동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야와 관련된 내용은 단독 문제에 나오진 않고 이렇게 인제 뭐 그 신라와 백제 사이에 끼어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나왔는데 번복 사건으로 계기로 결혼동맹이 파기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라와 손절한 다음에 다시 백제 측에 붙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가에서 친신라 세력과 친백제 세력을 분열됐는데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신라하고 관계를 끊은 다음에 백제한테 붙었는데, 간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파괴했지만 패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인제 신라에게 멸망했다. 왜냐면 백제는 이제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강산성에서 뭐 좀 손해를 받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인제 뭐냐면 대가에는 버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때 결혼 동맹을 통해서 탄생한 얘가 누구냐면 월강태자야. 이 월강태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백제 계통, 그러니까 신라 계통의 피와 가야 계통의 피가 인제 동시에 섞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인제 뭐냐면 대가양 왕으로 내세워요. 왜냐하면 잠시 인제 그 간접 통치하기 위해서 민심을 무마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제 필요 없으니까 쳐내고 이제 직접 통치로 전환했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대가를 한번 설명을 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또 한번 볼게요. 예. 자, 아까 인제 범법 사건 관련된 번복 사건이죠, 번복. 예. 그 관련된 내용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서 인제 보겠습니다. 예. 이게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다. 이게 찾아 놓는 겐데 34 페이지네요. 자, 34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인제 있는데 먼저 인제 토상팔국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포상팔구의 난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3 세기 초 반경에 금강가의 지배권에 불만을 가진 바다 8개 소국들이 금강국에 대항하여 일어난 난이다. 그때 금강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힘들어지자 신라에게 왕자들 인재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신라 남해 나해 요청하였다. 신라 나해왕은 병력을 파견해서 금강국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도와줬다. 포상팔구의 난의 기년은,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 일어난 거였다면 삼국사기엔 3 세기 초반을 보고 있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이게 이거보다는 좀 뒤에 있는 4 세기 때로 보고 있어요. 4 세기 때 고구려의 미청왕에 의해서 낙랑군과 대방군이 멸망되자 지금의 낙랑, 대방, 금강가야 외에 루트가 단절되고 대신에 백제, 금강가 외로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가 형성됐는데, 4 세기 때 교육열 변화로 인해서 가야 소국들의 다툼이 반영되고 있다. 금강가야가 독점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났다라고 인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결혼동맹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 인제 6 세기 초반에 백제 세력을 막기 위해서 대가의 인해왕과 섬진강 루트를 잃은 후에요, 신라의 버프왕과의 결혼동맹 내용인데, 일본서기에 의하면 아쉽게도 우리나라 삼국사기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일본서기에 되게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일본 애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죠.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적어 놨어.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일본서기를 만들 때 백제 삼서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백제계 유민 출신들이 일본서기에
만들 때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백제나 가야 기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여튼 그런데 자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백제는 무령왕 때 이문과 남원이죠. 대사지는 일대를 장악했다. 남원과 하동 일대는 백제가 고구려에서 한성에 당할 때 백제 사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대가가 장악했던 지역이고 중요한 해상 루트였다. 근데 백제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자 대가야는 중요한 해상 루트를 상실하여 내륙 국가가 되어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제의 침략을 받고 그 당시 납동강 중기를 이용해서 해상 교류를 하고자 신라에게 왕실간의 견언을 요청하였고 신라의 버풍왕이었던 버풍왕 왕조였던 이찬 비지조의 딸을 시집을 보냈다. 그러나 그 결혼 동맹은 변복 사건을 계기로 파기되었는데 대가야 인해왕은 번복 사건의 책임을 탁송국에게 전가시켰다. 이 번복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옷을 갈아입게 하는 사건이야. 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다 뭐야 그 가야가 이제 대가야가 이제 시을 보낼 때 인제 뭐냐면 사절단을 같이 따라 보냈거든요. 예. 그래 갖고 보냈는데 그때 인제 그 사절단들이 가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이건 나중에 여기 있네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번복 사건이 그건가? 아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착각했어. 예. 아 그래서 그 대가의 인해왕은 번복 사건의 책임을 탁송국에 전가시켰는데 탁송국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군사사절단을 보낸 신라는 대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무 관련이 없는 탁킨탄국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그때 인제 뭐냐면 견원동을 맺고 나서 그 당시 인제 신라 사절단이 인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라 사절단이 이제 왔고 이렇게 있고 인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공주가 왔잖아요. 이천 비조의 딸이 왔잖아요. 근데 딸이 올 때 신라 사절단도 같이 따라왔죠.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딸을 인제 보내 가고 신라 사절단도 같이 이제 왔는데 이때 신라 사절단을 그 당시 인제 그 각 국가의 그 동맹국들에게 인제 나눠줬죠. 이렇게 보냈어요 같이. 예 사절단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사절단을 이렇게 분배해 갖고 "너희들 관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인제 그 뭐냐면 탁성국이라는 왕이 이제 탁성국은 대가야에 걸맞는 가야의 연맹국이거든요. 탁성국이 딱 보니까 인제 신라 사절단의 옷이 가야 옷이 아니라 신라 옷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야 왔는데 왜 가야 옷을 입지 않고 신라는 옷을 입냐." 그래서 신라 옷을 가야 옷을 다 뭐냐면 바꿔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인제 뭐냐면 신라 측에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대가야 왕한테 따지니까 대가야 인해왕이 뭐냐면 "이 번복 사건은 탁송국이 문제가 있지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탁송국이 신라 사절단 분배해 준 관리한 신라 사절단에게 그 짓을 시켰다." 그러니까 인제 탁송국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서 군사 사절단을 신라가 보냈는데 실제로 원정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탁송국은 너무 힘이 컸기 때문에 전번하지 못하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중간에 있는 타키텐국을 멸망을 시켰어요. 자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인제 가야 동맹국 안에서 대가야가 자기 스스로 인제 뭐냐면 신라의 요청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거절하고 항해를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인제 탁송국에게 전가시켰고 그리고 신라가 그걸 계기로 타케타공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에 대한 대가의 영향이 가야 동맹국에서 쇠퇴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 번복 사건을 통해서 인제 겨운 동맹이 깨지게 되고 신라와 동맹이 파기된 대가야는 친백제 세력과 친신라 세력으로 분열되었고요. 친백제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이찬 비지유의 딸과 인해왕사에 태어난 얼강태자와 가야금을 만든 우룩 등이 신라에 망명을 했어요. 이들은 인제 신라 세력들이죠. 그리고 신라에 맞서 백제에 도우려고 간산성 전투에서 참가했다가 대패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제 신라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제 번복 사건 이후에 그전에 겨운동맹과 번복 사건이 깨진 사건 때문에 또 겨운동맹이 깨지고 다시 친백제로 인제 했다 간사성 전투에 참가했다가 이렇게 인제 다시 신라가 멸망한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 좀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볼 게 뭐냐 하면 이게 가야연맹 관련돼서 여기 이제 미대인 교과서를 볼게요. 예, 미대인. 여기는 뭐 시민한국사보다는 그 교과서 위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예. 미대인 교과서 24 페이지 펴 보세요. 4 페이지. 음. 자, 여기 연맹왕국 단계에 머무는 가야가 있죠. 자, 납동강화도의 변환지에서는 철기 문화와 농경이 발전됐다. 이들 토대에 성장한 소국들이 아마 이거는 이제 금강가야가 아니라 이쪽 요 대가야 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들 토대로 성장한 소국들이 3세기 때 김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왕국을 이뤘다. 이게 정기가야 연맹이죠. 자, 가야는 풍부하게 생산된 철과 해상교통을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낙랑과 외래를 연계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는 이렇게 인제 그 백제 가야 외와 연결하는 해상 루트의 중간에 서서 중개 모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철 같은 것도 인제 뭐 백제나 외로 수출을 했죠. 자, 정기가야 혁명은 5 세기 무렵 신라를 지원해 온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쇠퇴했고 5 세기 후반 이후에 고려의 대가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혁명이 형성됐다. 자, 내륙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는 고구려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으며 풍부한 이제 철산지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철산지를 보유하고 있다. 대가야는 중국의 외와 교육하면서 삼국이 경쟁하면서 틈을 타 세력을 넓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날 가야의 소국들의 독립성이 강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성장하지 못한 채 백제와 신라의 팽창 압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신라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가야의 철기 문화가 상당히 뛰어나는 걸 알 수 있는 게 덩이새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때 중간재 역할을 하고 또 화폐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장품으로 또 사용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가야 유적에서는 이제 철로 만든 말머리 가리개, 철제 갑옷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됐고 그래서 그 5 세기 이전까지는 가야하고 인제 신라가 싸울 때 신라가 밀렸어요. 그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야에 발달된 철제 무기 때문에 그런데 5 세기 이후부터는 이 신라가 인제 고구려부터 많은 인제 철제 무기 같은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개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가야군을 인제 뭐냐면 싸울 때는 가야가 인제 신라군한테 계속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니베르 교과서 잠깐 볼게요. 니베르 37 페이지. 자 가야연맹이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가야연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5 세기 때 대가야를 가야 주도해 갖고 후기 가야연맹이 형성됐고 여기 뭐 백제가 이제 낙동강 유역에 진출하자 위기를 느낀 대가야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했다. 인해왕 결혼 동맹이죠. 그렇지만 번복 사건 때문에 아까 인제 탁순국이 신라 사절단의 옷을 바꿨다고 했죠. 그걸 파기하고 낙동강 유역의 여러 성을 빼앗았다. 자 그래서 타켄탄공이 그때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로써 인제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서 분할되었다. 자 이후 인제 신라와 백제의 세력 다툼 속에 후계 가야 연맹이 분열되어 금강 가야는 인제 신라 버프왕 때 멸망하고요.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해서 완전히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천재 교과서 좀 볼게요. 천재 27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는 인제 그 가야가 대가야가 백제와 이제 그 남제와 통솔을 했다 그 내용 있죠.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유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대가의 지상동 고분군이 되게 유명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고려 정기 가야 연맹이 해체된 후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연맹이 다시 직결됐는데 후기 가야혁명을 주도한 대가야 왕족의 무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상동 고분군을 통해서 대가야의 국력과 왕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상동 고분군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고려 지상동 고분군은 가야 왕족과 귀족들이 묻혀 있는 거대한 고분군으로
현재 확인된 무덤만 해도 수백 개에 다른다. 이 중 44호분에선 35개 매장 시설인데 이거는 순장 관련된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 대형 돌방을 이제 둘러싸고 32개의 덤무덤이 부채사처럼 배치되어 있다. 자, 이 무덤의 주인공이 죽자 많은 사람이 함께 순장된 것으로 짐작된다. 자, 이를 통해서 이 무덤이 주인공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동 고분군에서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금동관, 철제 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오키나와에서 만든 야간 조개국자 같은 게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이게 대가야가 왜 내륙국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진강 루트를 통해서 대교육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에서 만든 야간 조개국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백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합이 발견됐다. 자, 이를 통해 대가야가 여러 지역에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성교과서 좀 볼게요. 금성교과서 어딨나? 아, 이게 금성인가? 이 비상인데? 잠깐만요. 아, 이게 많이 띄어다 보니까 헷갈려. 아, 뒤에 있네. 자, 금성교과서 46페이지를 볼게요. 건국 신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언급했다. 자, 여기 이제 가야연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보면 자,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어,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대가의 건국서가가 있죠. 본래 대가역이었고 시조는 이진아시랑부터 도솔지왕까지 이르다. 이게 도솔지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그 뭐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무슨 태자지? 아, 월강태자. 월강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강 그 대가의 건국서사들이 나왔는데 요게 만들어진 게 5세기 후반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거 읽고 끝낼게요. 자, 정기가야혁명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는 백제와 외와 연대를 하다가 고구려 공격을 받고 쇠퇴했다. 자, 이로 인해서 정기가야혁명은 붕괴되고 납동강 동쪽의 가야 지역은 고구려 후원을 받는 신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대신에 경상도 내륙이나 경상 서남부에 소국들이 새로운 주도 세력들이 부상되었고 이 가운데 고려의 이제 대가야가 농업 생산 기반과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을 했다. 자, 대가야는 주변 소국을 복속시켜 맹주권을 확립하고 소백상면에 넘어서 호남 동부 지역까지 이제 세력이 확장되어 후기 가야혁명을 결성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야는 여전히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6세기 초에 백제는 호남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요. 경남 서부까지 진출했고 신라도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가야 병합에 나섰다. 이로 인해서 가야 소국들은 전차 백제와 신라에게 분할 점령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점점 쪼여오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 대가야는 신라에게 정복당했다. 자, 가야는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성장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문화를 피웠고 멸망에 많은 사람들이 왜나 신라에서가 문화 발전을 꽃피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눈여볼 게 대가가 있고 금강가가 있지만 안라국이라고 있어요. 안라국. 이게 함안에 있는 그 가야인데 이 가야가 이제 되게 좀 유명해요. 이 사람이 이제 6세기 때 나은데도 이제 그 안라국이 상당히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또 여기에서 국제회의도 열고 그랬거든요. 일본서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안나국의 무덤 발굴 모습인데 6세기 때 나름대로 가야 연맹에서 영향권을 행사했던 그 나라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나국이죠, 안나국.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마치기로 하고요. 가야사 이제 끝나고 다음 강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신라 삼국의 대외관계 발전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 과정을.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강독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